1921년 8월 21일 밤, 베를린 동쪽의 한 임대주택에서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안에는 방금 살해된 젊은 여성이 있었고, 집주인 남자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행범이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옆집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 그로스만입니다. 그는 3년 넘게 베를린에서 가장 붐비는 역 가운데 하나인 실레지아역 앞에서 소시지를 팔았습니다. 경찰이 상시로 배치돼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베를린은 사람이 몰려드는 도시였습니다. 패전과 함께 동쪽에서 사람들이 밀려들어왔고 지방에서도 일자리를 찾아 올라왔습니다. 도시는 그들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방도 일자리도 부족했고 등록되지 않은 채 떠도는 사람이 계속 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레지아역에 도착한 동부지역 피난민들입니다. 이 역은 동쪽에서 오는 열차가 도착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여기서 내렸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이 도시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린 사람들 상당수는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방을 구해야 했고 일을 구해야 했는데 둘 다 부족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고 이듬해부터는 화폐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에게 방값은 매주 달라졌습니다. 이 시기 베를린에는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누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방법도, 확인할 이유를 느끼는 기관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라진 사람을 찾는 일은 대개 가족의 몫이었는데 그 가족이 같은 도시에 없었습니다. 카를 그로스만은 1863년생으로 사건 당시 57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절도와 성범죄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노점 행상으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즉, 그는 경찰 기록에 이미 여러 번 이름이 올라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잡은 곳이 실레지아역 앞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열차에서 막 내린 사람들을 봤습니다. 특히 혼자 온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짐이 적고 마중 나온 사람이 없고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방을 내주겠다,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베를린에서 그 두 가지는 돈보다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집은 임대주택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사진은 그가 살던 집이 아니라 같은 시기 베를린에 흔했던 형태의 건물입니다. 안뜰을 여러 겹지나 들어가는 구조로 한 건물에 수십 가구가 살았습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일일이 알기 어려운 구조였고 동시에 벽 너머 소리는 그대로 들리는 구조였습니다. 이웃들은 나중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에 여자들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봤는데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못 봤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는 전부 사건이 드러난 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베를린에서 그건 신고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계속 떠났습니다. 한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다는 것만으로 경찰을 부르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숙을 놓는 집이 흔했고 그런 왕래는 생계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실종 신고도 거의 없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방금 도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를린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고향에서는 도시로 갔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가 끊겨도 도시에서 자리를 잡느라 그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신고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사람을 찾는 수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찾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성립하려면 먼저 없어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단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것은 3건입니다. 실제 규모는 그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1921년 8월 21일 밤 옆집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명과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날은 그 조용해진 대목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도 그 집에서 소리가 나던 터라 먹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고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안에서 발견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는 그 자리에 있었고 도망칠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결국 그를 멈춘 것은 벽 하나 너머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소리를 흘려듣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유일한 전환점입니다. 그 전까지 이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체포 이후 그의 집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이웃 진술을 종합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확인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몇 명인지 셀 수 있는데 그 첫 단계가 막혀 있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몇 명이라고 적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일부는 인정했고 일부는 부인했습니다. 전체를 정리해 진술한 적은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은 증거가 남아있던 3건뿐이었습니다. 재판은 1922년 7월 2일에 시작됐습니다. 베를린 언론은 이 재판을 크게 다뤘고 방청석은 매일 찼습니다. 전후 독일에서 이런 규모의 사건이 공개법정에 오른 것은 처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재판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그는 감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리는 중단됐고 남은 절차도 함께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확정 판결이 없습니다. 몇 명인지도 그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했는지도 법정에서 정리되지 못한 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피해자 수는 지금도 자료마다 다르게 적힙니다. 체포 1921년 8월, 재판 개시 1922년 7월 2일, 사망 7월 5일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독일에서 도시 범죄를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줬습니다. 몇 해 뒤 하노버와 뒤셀도르프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지역을 넘어 정보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도시마다 따로 노인 기록을 하나로 볼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장소입니다. 그는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지나가고 경찰이 늘 서 있던 자리에서 3년 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했던 이유는 거기서 내리는 사람을 아무도 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자리가 사라져도 표가 나지 않는 자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